안녕하십니까, 최지은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대면 예배를 본 교회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업체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등교 수업이 오는 21일부터 재개가 되는데요. 다만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로 인해서 다음 달 11일까지 등교 인원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부가 등교 재개를 결정한 것에 대한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평일 오전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 50분부터 2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 그리고 서울시 주요 상황들 한번 살펴보죠. 조지연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 수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늘었네요. 113명이 나왔군요. 네, 신규 확진자 수는 2주째 100명대에 머무르고 있지만 어제보단 조금 많아졌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시작된 급격한 확산세는 한풀 꺾였지만 100명대 밑으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역 발생이 105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나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8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49명, 경기 24명, 인천 8명 등 수도권에서만 81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누적 확진자 수는 22,504명입니다. 어제 감염 사례를 보면 교회에서 또다시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가 나왔던데 주요 사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어제 낮 12시 기준으로 새 집단 감염 사례인 서울 송파구 우리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지난 12일 확진자가 처음 나온 뒤 사흘 새 9명이 연이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교회에서 지난달 30일과 이번 달 6일 두 차례에 걸쳐 교회 내에서 소규모 예배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누적 확진자가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기 고양시의 일가족 확진자 가운데 가장 먼저 발생한 환자가 이번 달 초 세브란스 병원 병동에서 간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어디서 먼저 감염이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광복절에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린 도심 집회 사례에선 확진자가 2명 추가됐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14개 시도에서 총 581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 중입니다. 직장과 소규모 모임 등을 고리로 한 감염도 잇따랐습니다. 서울 강남구 K보건산업과 관련해 21명이 감염됐고 관악구의 화장품 판매 업소인 에바다와 관련해선 6명의 확진자가 파악됐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약계층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이에 대해서 각종 지원책을 실시 중이잖아요. 어제 4차 추경 예산안이 서울시 의회에서 의결됐다면서요? 네, 2,656억 원 규모의 4차 추경이 통과됐습니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방역과 민생이라는 시민의 이중고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예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시는 우선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등 겨울철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섭니다.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게 독감 무료 접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무료 접종 대상도 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과 만 62세에서 64세 장년층까지 확대합니다. 골목경제 회생,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서는 약 200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개최하고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을 1,000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합니다. 이 밖에 취약계층 지원 확대, 공보육 인프라 강화,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에도 추경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교육 쪽 소식 살펴보죠. 코로나19로 계속 원격 수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제 학부모들도 많이 불안하실 텐데 어제 교육부가 등교 수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21일부터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수업을 재개합니다.
수도권 지역의 등교 수업은 지난달 26일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다만 등교 인원은 제한돼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학생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를 유지해야 합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같은 밀집도가 적용됩니다.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1일까지 이 같은 등교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이후 등교 확대 여부는 코로나19 추이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 많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고3 학생들은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오늘 고3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죠. 지금 시험 보고 있겠군요. 네, 고3과 졸업생이 모두 같이 보는 수능 전 마지막 모의고사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고3과 졸업생을 합쳐 모두 48만 3천여 명이 접수했습니다. 고3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응시하고 졸업생은 전국 시험 지정 학원에서 보게 됩니다. 학교는 그래도 계속 등교하던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라 크게 다른 점은 없을 것 같은데 학원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300인 이상 대형 학원은 오는 20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 달여 만에 집합금지 예외 사유를 인정받아 일시적으로 다시 학원 문을 열고 각지로 흩어졌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러 모이는 겁니다. 방역당국과 학원은 뛰어앉기, 학생별 건강 상태 확인 등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관련해서도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은 오는 12월 3일로 예정돼 있죠. 이미 한 차례 연기가 된 건데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은 게 있는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헌혈과 독감 예방접종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는 어제 기준 혈액 보유량이 4.11분으로 적정 보유량인 5일분 미만까지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헌혈자가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지난달 18일 이후 고등학교를 포함해 200개가 넘는 단체들이 줄줄이 단체 헌혈을 취소하면서 14,000명 이상의 취소 인원이 발생했습니다. 또 이처럼 헌혈자는 감소했는데 의사 집단 휴진으로 인한 진료 환자 감소와 수술 연기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줄었던 혈액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혈액 적정 보유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5,500여 명의 헌혈 참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혈액관리본부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헌혈에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독감 예방접종 관련 내용 살펴볼까요? 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가운데 독감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이 큰 만큼 소아, 청소년이나 노인 등은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는데요. 생후 6개월부터 만 18세 소아, 청소년과 임신부, 만 62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 대상자라면 일정 확인 후 본격적으로 독감이 유행하는 11월 이전에 접종을 완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독감 백신 효과는 접종 2주 후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지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59분 15초 막 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잠시 후에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저희가 현장 연결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준비 중인 코로나19 브리핑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정리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국내 발생 환자는 105명입니다. 그 가운데 수도권 환자가 81명으로 5일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며 국내 환자 발생은 계속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감소 추세가 아직까지도 완만한 상황으로 지속적인 거리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처럼
국민 한 분 한 분이 방역의 주체로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도권의 재유행을 겪으며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한 병상, 의료 인력 등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위중과 중증 환자가 크게 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위중과 중증 환자 모두가 중환자 병상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변화하여 일반 병상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환자 병상에서 집중 치료가 필요한 중환자들은 대부분 위중 환자에서 나타나며 정부는 이들을 위한 중환자 치료 병상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의료기관의 자율 신고를 통해 중환자 입원 가능 병상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코로나19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을 지정하고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중환자 병실로 동원하는 방식으로 중환자실 운영 체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도권의 16개 병원의 64병상을 지정 완료하였고 이달 말까지 총 100병상 이상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동 전체를 중환자가 입원하는 병상으로 운영하는 전담 병동 지정 제도를 도입해서 연말까지 100병상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내년 3월 말까지는 중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 4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충하며 총 600여 개 이상의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게 되어 재유행이 발생하더라도 중환자 병상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자 병상의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중증 환자 전담 간호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며 총 250여 명의 현장 투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군에서도 군의관, 간호장교 등의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등 15개의 공공의료기관의 간호 인력을 신속하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들 병원들의 정원을 조정하여 약 500여 명을 증원 조치하였고 이들에 대한 채용 절차도 신속히 진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에 대한 병상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재지정, 생활치료센터의 추가 확보 등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는 19개 시설 총 4,300여 명 정원 규모로 충분한 여력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입소 환자의 건강 상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의 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환자 병상을 중심으로 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충실히 확충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과 조치들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의료체계의 역량과 방역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병원 입원 환자의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등 고위험 시설의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진단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50%의 금액을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어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입원 환자는 그 진단검사 비용을 건강보험과 국비를 통해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병원의 감염 전파 사례가 늘고 있어 의료기관 방역을 보다 정밀하게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시적으로 전국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의 취합 진단 검사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오는 21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검사비 가격은 약 2만 원으로 그 가운데 50%를 건강보험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신규 입원 환자는 1만 원 내외의 본인 부담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표본 진단 검사도 실시하여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최대한 신속하게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시기별로 진단 검사의 건수를 임의로 조정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검체의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 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검사도 대부분 민간인 약 150개 곳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그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되어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러한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의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되어 정부는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께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명절을 보내시기를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는 고속도로를 통한 이동을 줄이기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의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 동안 면제되어 왔으나 금년에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활용하고 남는 비용도 공익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10월 3일 개천절 서울 시내 집회에 대한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집회의 경우에 전국에서 다수가 밀집하여 구호 등 침방울 배출이 많은 활동을 하기에 감염 확산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58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집회로 인한 추가 전파가 서울뿐 아니라 14개의 시도, 10여 개의 시설에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선 신고 집회 가운데 규모가 10인 이상이거나 종로 등 집회 금지 지역 내로 신고한 87건의 집회를 금지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정부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불법 행위자는 현장 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입니다. 집회 참가자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집회 자제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일상의 불편과 생업의 피해를 감수한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확산세는 조금씩 진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은 일상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의 진정세를 이어나가고 또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거리두기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또한 추석 연휴의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정된 만큼 그 전까지 최대한 환자 수를 줄이고 지역사회에 잠복한 감염을 조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다시 운영을 재개한 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영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시고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장소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역할에서 생활 방역을 실천할 때 지금 거리두기 효과는 극대화될 것입니다. 정부도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전문가 두 분이 나와 계신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코로나 상황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TBS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네, 오늘 브리핑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일상적인 현황 브리핑 외에도 일단은 모든 신규 입원자들에 대해서 지금 병원마다 코로나19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를 해왔거든요. 예. 근데 병원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았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정부가 모든 신규 환자들에 대한 진단 검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 눈에 띄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하는 네. 이 요청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 추석에는 추석 때마다 그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면제를 없애고 그리고 추석 때 고속도로 통행료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이 고속도로 휴게소 방역 등에 사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제 그 교육과 관련한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또 특히나 고3 모의평가가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21일부터 수도권 학생들의 등교 재개 결정이 이루어졌고 수도권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이루어진 건데 교육 현장에 아무래도 계시니까 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 현장에서의 이 방역 문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19와 이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마냥 등교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는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곳에 많이 모이게 되면 일단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교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처한 것은 어떻게 하면 등교를 하면서도 위험을 낮추는가라고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크게 하나는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에 계속 있으면서 마스크를 착용할 건가.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수단이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335 모이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건가라고 하는 게.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지 않으니까 네. 이제 위험이 커지는 거죠. 세 번째는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에 하교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학교의 통제 수단, 통제 밖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결국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결국은 학부모님과 학교가 공동으로 교육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능하면은 감염 확산에 대한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결이 되어야 계속적으로 지속 가능한 학교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학교 이하는 이제 밀집도를 3분의 1, 고등학교 학생은 3분의 2, 그다음에 고3인 경우에는 이제 뭐 학교 재량에 따라서 등교를 안 해도 되는 이런 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장 등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특별 방역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등교 계약을 하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방금 그런 것들을 교육 당국과 학교, 학부모들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학교를 통한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이 위험 관리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습니다.
강 기자가 보기에는 이렇게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같은 공간에서 이게 많이 위험할까요? 네, 어떨까요? 당연히 위험하죠. 왜냐하면은 뭐 항상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산밀 환경을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 환경이 산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밀집되어 있고 그리고 또 밀접 접촉을 하게 되고 또 아무래도 시험을 보다 보니까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활 방역을 항상 내세우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네. 착용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 씻는 거 철저하게 하는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앞으로 12월 3일 날 수학능력 예, 시험을 수능 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텐데 시험을 보는 학생과 학생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떨어뜨릴지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대로 그 밀집 환경을 얼마나 줄일지가 네. 예, 생활방역 수칙과 함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비단 뭐 고등학생들의 시험뿐만 아니라 공무원 시험도 그렇고 뭐 입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격증 시험 있습니까? 이게 코로나가 이제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까지 그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몇 차례 큰 시험들을 치렀었잖아요. 야외에서도 치르기도 하고 뭐 네, 그러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시험장을 통한 집단 감염 사례는 여태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 8개월 동안의 유행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식으로 전파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식이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쌓여진 지식과 방역 노하우를 활용하면은 예. 저는 그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네. 이 수능 시험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지역사회 유행이 지금 수준에서 관리가 된다면은 12월 3일 수능 시험을 성공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물론 수능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이제 보통의 때와는 다르겠죠. 그렇죠. 네. 일단 뭐 방역 당국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브리핑 내용 중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중환자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간호 인력을 한 250명 정도를 늘려서 중환자들을 전담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간호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그래서 교육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교육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 교육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투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투입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이제 교육의 내용이 우선 하나는 방호복을 입고 벗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방호복을 벗고 입으면서 감염이 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근데 어렵습니까? 방호복을 입고 벗는데. 그냥 옷을 입고 벗는 것이 아니고요. 예. 이것은 바이러스, 특히 이제 벗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제 환자가 있는 상태에서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은 방호복의 바깥쪽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면서 눈, 코, 입으로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벗을 때 절차를 따라서 벗어야 감염 확산을 감염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방호복 착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음압 증상이 되었던 아니면은 기기를 만지던 것이든 보통 자기가 해오던 간호사의 업무 더하기 그런 어떤 특별하게 이제 주어진 임무를 습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환자를 돌보고 간호사로서의 책무는 충분히 훈련이 된 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한 감염 확산 방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고 실무 현장에서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네네. 실제적인 환경에서의 적응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한 달 정도의 교육이 되면은 충분히 교육한 상태로 현장에 투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동시에 많은 이제 간호 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주 위중 환자인 경우는 의식이 없어서 3교대로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은 이제 의료진, 특히 이제 간호사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것은 빠른 시간에 마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간호 인력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19 위중 환자 중에서 가장 이제 생명의 경각에 달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에크모라고 하는 장치를 이제 차면서 예. 그 산소를 혈액에다가 직접 공급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에크모 장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의사가 4명이 필요하고요. 막교대로 그리고
간호사가 16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의 중환자실을 전담하는데 막교대로 의사 2명 그리고 상교대로 간호사 16명이 필요해서 총 20명의 중환자 전담 인력이 필요한 것이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중환자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가용 중인 중환자 인력이 지난 8개월 동안 거의 번아웃 상태, 네. 탈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교대를 해주지 않으면은 그분들이 번아웃 상태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리지 못하거나 네. 혹은 또 추가 감염 네. 같은 위험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숙달된 신규 중환자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인력도 더 확충해야 되고 기존의 이 소진된 인력들을 네. 교대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기에는 지금 중환자 전담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네.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뒤늦게 예. 이 간호 인력을 중환자 전담 인력으로 교육을 시켜서 투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사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의 집중 교육을 받은 다음에 기존에 숙달된 숙달된 인력과 네. 같이 팀을 짜가지고 배우면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현장에 예. 대응을 할 수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 전에 브리핑에서도 중환자의 상태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중환자였지만 일반 병실로 옮기기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환자들이 이렇게 일반 병실로 갔다가 또 일반 병실에 계셨던 분이 또 위에 위급해져서 중환자실로 가고 이런 상황들이 좀 빈번하게 일어나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위중 환자로 일단 들어오시게 된 분들이 쉽게 상태가 좋아지는 상황은 그다지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들어오시자마자 인공호흡기를 착용하거나 혹은 에크모 장치를 착용을 해야 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상황이 그렇게 쉽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중증 환자들 같은 경우나 혹은 막 들어와서 위중 환자로 분류가 되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단계가 낮아지면은 다시 일반 병실로 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거죠. 네. 눈에 띌 만한 집단 감염은 줄어들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환자가 발생했고 이후에 계속 추가 환자가 나오면서 이 대형 병원도 좀 걱정이 됩니다,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브란스에 환자가 나온 상태에서 꼬리가 잘리지 않고 계속 이제 연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교회에서 또 네. 병원으로 또 병원을 통해서 다시 교회로 이렇게 되는 그것도 이제 경기도 모 지역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 감염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특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 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이 상당히 고위험 시설 이런 곳에서는 지금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며칠 전에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우려했던 그 소규모 클러스터 지역을 좀 선제적으로 우리가 방역하거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세브란스 병원 같은 곳, 또 하나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같은 곳 이런 데서는 환자가 대거 나오게 되면은 위중증으로 순식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위중증 환자 관리를 할 수 있는 병상이 부족하니까 네. 환자가 많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는 것이죠. 사망자도 많이 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각의 병원들뿐만 아니라 당국에서도 선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산 연제구 오피스텔과 울산 현대중공업, 기획부동산 모임 관련 이 코로나19 사례 연관성이 확인은 됐는데 감염원이 좀 오리무중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방금 설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세브란스 병원 사례도 그렇고요. 방금 여쭤보신 이제 부산 사례도 그렇고 감염 경로를 방역 당국이 역학 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감염 경로 불명 환자 비율이 보통 5명 중에 1명꼴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23.5% 정도가 되어가지고 사실 이제 4명 중에 1명꼴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비율이 계속해서 늘어나면 어디선가 소규모 집단 감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집단 감염과 집단 감염 사이 혹은 집단 감염으로 어떻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집단 감염이 생겼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계속될 수 있고요. 그게 지금 상황이 상당히 쉽게 풀리지 않겠구나.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네. 근데 앞으로도 지금 우리는 수도권에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지역사회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어서 지역사회 곳곳에서도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작은 집단 감염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부 방역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상황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지금 어떻게든 바짝 조여가지고 뭔가 좀 잡혀가고 있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지역사회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수준이 천차만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약한 고리에서 수도권만큼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의 집단 감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2단계에서 2.5단계로 완화되면서 사람들의 긴장이 좀 느슨해진 탓일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무작정 긴장이 이완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속성하고 지금 전파 양상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바이러스가 전파 확산이 굉장히 빠른 GH 변이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확진자 대부분 거의 100%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꼬리를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의 양상이 어떤 거냐 하면은 선행 확진자에서 다음으로 전파가 되는, 그러니까 개인에게서 전파되는 것이 거의 네. 33.5%고 한 집단에서 이미 감염이 된 상태에서 그 집단 감염이 생기는 경우에는 30.9%.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예. 우리 발생 양상에서 보는 것처럼 집단이 옛날보다는 규모가 작은데 네. 소규모가 너무 많고 전체 확진자를 모으면은 확진자가 계속 세자루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어땠냐면은 한 곳의 클러스터, 그러니까 한 곳의 집단이 비교적 규모가 커서 컸었죠. 여기에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변이체가 아니라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 예전 상황은 너무도 다른 거예요, 이게 양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이라도 주의를 안 기울이고 마스크 착용을 등한히 해서 한번 옮겨 붙기 시작하면 쉽게 남에게 전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양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가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경우에라도 마스크 착용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은 모임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예.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방문 판매 설명회에서 27명, 거의 97% 정도 27명이 모인 곳에서 네. 27명이 다 감염이 됐는데 오직 한 분이 감염이 안 됐어요. 네. 이 한 분이 감염이 안 된 게 그 모임 전 시간에 걸쳐서 이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셨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마스크의 착용은 그럴 정도로 강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이 코로나19를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 당장 주어진 것으로서는 마스크가 제일 좋은 수단이다. 이것을 네. 모두가 다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바이러스가 손에 뭐 묻었어요. 근데 그거를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을 자주 씻는 버릇이 생겨서 손을 씻으면 그냥 감염이 안 될 수 있는. 감염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손에 바이러스 범벅이라고 하더라도 네. 손 씻기를 철저하게 하시는 분들은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적은 것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바이러스 밀도가 높은 산밀 환경의 실내에 들어가셨다고 하더라도 네. 그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으면 그 환경에 있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설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은 사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공간에 같이 있었는데 한 명 빼놓고 네. 나머지는 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네. 되었는데 그 한 분은 마스크를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착용을 했다라는 것만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는 시민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약간 강박적으로 손 씻기만 잘하더라도 충분히 바이러스 차단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의 방역 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BS